평생을 아이들을 돌보며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중병에 걸렸을 때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40대 중반 한희숙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새옹지마 라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 역시 이 말을 실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내일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좋은 일도 언제나 찾아오리라는 희망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요즘 복숭아가 그렇게 땡긴다고 하더군요. 입덧으로 고생 중인 동생에게 신선하고 달달한 백도를 사다 주고 싶어서 직접 농장에 가서 한 상자 구입해 동생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집에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이미 오셔서 복숭아를 한 상자 사오신 거예요.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보며 웃음이 터졌고 셋이 둥그렇게 앉아 향긋한 복숭아를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과즙이 넘치는 백도를 먹으니 저절로 이야기가 피어났습니다. 흔히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고 하잖아요. 어느새 시간도 있고 친정엄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숭아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참 좋아하시던 과일이라 더더욱 그리웠나 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제 여동생이라는 독특한 조합이 함께 모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겪어온 인생의 굴곡들, 좋았던 날과 나빴던 날들,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사연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구독자분들과 훈훈한 이야기 나눠보아요. 5년 전 저희 친정엄마는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슬픔은 지금도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홀로 저와 동생을 키우며 고생하셨기에 그 빈자리는 더더욱 컸죠.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 한 번 못하고 엄마를 떠나보낸 그때의 심정은 지금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은 슬픔에 빠져 헤매던 저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엄마가 남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가정은 소박하지만 단란했고 아빠는 동네 시장에서 작은 꽈배기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셔서 단골 손님도 많았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 충격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원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어야 할 엄마는 생각보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평범한 주부였지만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린 두 딸을 위해 시장에 있던 가게를 이어받으셨죠. 당시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게를 이어가야 했기에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꽈배기 만드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에 혼자서 그 방법을 터득하며 고군분투하셨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맛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딱 한 번 아빠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난 꽈배기 만드는 법조차 모르고 시작했어. 그때 저는 비로소 엄마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빠께 꽈배기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가르쳐 달라고 졸랐지만 아빠는 힘든 일이라며 엄마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엄마는 힘들 때마다 아빠가 미워졌다고 말하셨지만 아마 아빠는 엄마가 힘든 일을 하지 않길 바랐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생은 초등학생이었죠. 학교가 끝나면 저는 집으로 달려가 동생에게 밥을 챙겨주고 함께 엄마 가게로 가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지고 점점 지쳐가는 엄마를 보면서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돕고 싶어 어설프게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 보기도 했죠.
물론 어린 딸의 그런 모습이 엄마에겐 귀여운 장난으로 보였을 뿐이었지만요. 그럼에도 엄마는 항상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어요. 어느 날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다 엄마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엄마는 항상 장갑을 끼고 일하셨지만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손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더군요. 고왔던 엄마의 손이 그렇게 변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게에 찾아오는 진상 손님들을 보며 엄마가 우리 자매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절실히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꽈배기를 사갔던 손님이 다시 찾아와서는 엄마가 만든 빵이 맛없다며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 손님은 들어오자마자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죠. 이게 빵이라고 만든 거야.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먹겠네. 너희들이나 이거 먹어봐. 엄마는 당황하며 죄송하다 사과하고 환불을 제안했지만 그 손님은 더욱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따졌어요. 가게 구석에서 놀고 있던 어린 동생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꽈배기 값과 교통비까지 물어주며 손님을 보내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엄마를 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가게로 달려가 엄마 일을 도왔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여동생 지아이도 저와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러 가는 일 없이 가게에 와서 엄마를 돕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두 자매가 아무리 도와도 가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결국 우리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아빠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 가야 했습니다. 그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참 특이한 분이었어요. 이삿짐을 나르던 중 허락도 없이 신발을 신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엄마에게 대뜸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삼라며 옆집 아주머니가 들어와 인사를 했어요. 저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니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애 아빠는 뭐 하는데 안 보여요? 주말에도 일을 하시나 봐? 삼라고 말하더군요. 엄마는 침착하게 이 집에는 저와 우리 딸 둘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어요. 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세상에, 그러면 애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거네요? 뭐, 이혼이라도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사고라도 치고 기집애들을 키우시는 건가요? 삼라는 말을 했죠. 엄마는 그런 무례한 질문에 당황하셨지만 차분하게 우리 집 사정을 당신께 알려줄 필요 없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일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주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희 가족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혀를 차며 나가더군요. 그 시절에는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여자를 편견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는 이웃들의 무례함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때의 일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서러움을 겪을 때마다 엄마와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엄마는 우리 자매가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밤낮 없이 꽈배기 만드는 법을 독학하셨고 저와 동생 지아이도 엄마를 도왔어요. 그렇게 노력의 시간이 쌓이면서 4년이 흘렀고 손님들은 다시 엄마가 만든 꽈배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만들었던 그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을 완전히 재현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2년제 대학의 제과제빵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돕다 보니 빵 만드는 일에 흥미가 생겼고 더 전문적으로 엄마의 가게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가게를 도우며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동생 지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어 가게 일을 돕고 싶어 했어요. 지아이는 빵 만드는 일보다 홍보와 판매에 관심이 많아 마케팅을 공부하고 졸업 후 바로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죠. 정신없이 몇 년이 흐르고
우리 가게는 소문이 퍼져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 전국에서 전화 주문이 들어와 택배로 꽈배기를 보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냉동 생지까지 만들어 카페에 납품할 정도였어요. 동생도 회사를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본격적으로 제품 홍보와 판매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가게 대표를 저와 지아이, 엄마 이렇게 3명의 공동대표로 변경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옆집 아주머니가 집 앞에서 퇴근하는 저와 엄마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그쪽 가게 장사 좀 된다면서요? 그래봤자 꽈배기 파는데 얼마나 남겠어요? 우리 아들이랑 딸 결혼시키는 게 어때요? 삼나면서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나중에 내가 물려줄 장사도 있어요. 그러니 이 정도 조건이면 당신 딸보단 훨씬 좋은 조건이지. 이웃이라 특별히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애비 없는 자식 누가 결혼하자고 하겠어요? 삼라고 말하는데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옆집 아주머니 아들이 동네에서 소문난 백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 봐도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지저분한 모습으로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는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한테 귀한 내 딸을 붙인다니. 그쪽 아들 나이도 벌써 35이 넘도록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논다는 건 내가 다 알아요. 일나며 화를 내셨죠. 옆집 아주머니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날 엄마가 그토록 분노하셨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평소에 무례한 말을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후련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이후 우리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저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가던 동생 지아이는 하루아침에 커다란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토록 평생 고생하신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와 동생은 그저 멍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엄마는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의료진은 앞으로 3개월이 남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온 가족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엄마는 치료보다는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엄마가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희에게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도 잘 해내야 한다. 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엄마의 모든 고생과 사랑이 담겨 있는 듯해 저희는 더욱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력이 쇠해지셨지만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엄마는 저와 지아이에게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기억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저희를 위한 조언과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저희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남겨주신 따뜻한 마음과 추억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로 인해 집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해 주어서 남편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었어요. 남편도 엄마 소식을 듣고는 마지막까지 잘 간호해드리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죠. 가게는 일단 동생이 직원을 더 뽑아 운영하고 병간호는 제가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지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다며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잘생긴 청년이 함께 있었어요. 그동안 동생이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있더군요. 동생은 그 청년을 소개하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아 결혼할 거야. 엄마한테 내가 결혼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결혼식 때까지는 꼭 살아줘. 혼주석에 꼭 앉아줘.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결혼식에 엄마가 혼주석에 꼭 앉아야지.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볼게. 1. 그날 이후 엄마는 지아이 결혼식까지 버티기 위해 힘을 내셨습니다. 이전에는 받지 않던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셨고 굳은 의지를 보이셨죠. 저와 지아이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결심이 엄마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몸은 생각만큼 버티지 못했습니다. 3주가 지나면서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셨어요. 항암 치료 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 약해지신 상황이었죠. 항암 치료를 포기한 다음 날, 엄마는 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으셨어요. 우리 지아이 결혼식에 꼭 가고 싶었는데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구나. 혜진아, 내가 엄마 대신 지아이 결혼식 잘 봐주고 혼수도 챙겨주고 결혼식도 잘 준비해줘. 엄마가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남기고 가서 너무 미안해. 저는 눈물이 터져나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결혼식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미안해요. 엄마가 건강하실 때 더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리며 행복하게 해드렸어야 하는데 못나고 부족한 제가 그러질 못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아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가 떠나고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버텼겠니? 너희가 없었다면. 그러니 엄마 떠나도 미안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힘든 암 투병 속에 뼈만 남아버린 엄마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와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잠드신 틈을 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아, 아무래도 엄마가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결혼식에 가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말고 이해해줘. 지아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엄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지아이는 결혼할 예비 신랑과 함께 병원에 찾아와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오래도록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간호하느라 병원에 있는 동안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남편과 아이에게 신경을 거의 못 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전화를 받으며 잔뜩 긴장했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친정 어머니 병간 후에 정신이 팔려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아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정신이 없지. 내가 남도 아닌데 사부인 얼굴이라도 한번 보러 가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시간이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며칠 후 정말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집안일에 소홀한 것에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닐까 불안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사부인과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자리를 비켜줄래?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아, 사부인 말씀대로 하렴. 이야기 끝나면 바로 부를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도대체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불안함이 커지면서 병실로 들어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드디어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종종 걸음으로 병실로 들어가 보니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분이 밝게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인사를 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후 두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너무나 궁금해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할 일은 없다고 하셔서 일단 안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 매일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동안은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했던 분이셨는데 매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수 만들어 오신 음식을 챙겨주시기까지 했어요. 저로서는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놀라운 변화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평소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최근 거의 드시지 못하던 식사도 하셨고 혈색도 좋아 보였죠. 순간 저는 혹시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닐까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이 조용해진 때에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혜진아, 내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하셨을 때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궁금했지. 네, 당연히 궁금했죠. 그런데 절대 말해줄 수 없다 하셔서 더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엄마는 잠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너 시집을 잘 갔다고 사부인이 그러시더구나. 좋은 며느리 낳아줘서 고맙다고, 또 내가 떠나도 친엄마처럼은 못해도 너희 둘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돌볼 테니 편히 떠나라고 하셨다. 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게 느껴지던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그런 따뜻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아픈 엄마에게 불편한 말을 하실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를 안심시키려 병문안을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말이야. 이제는 정말로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다 컸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이 세상에 너희 두 딸만 남겨두고 가는 게 편치 않았어. 하지만 이제 정말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혜진아, 엄마가 없어도 시어머니를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시어머니와 상의해.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 그래도 조금만 더 많이 살아주시면 안 돼요? 엄마랑 함께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엄마는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옆에서 보지 않았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엄마를 보내줘. 그래야 너희도 각자 인생을 제대로 살지. 엄마 떠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저는 목이 메어 엄마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엄마는 피곤하다, 읽는 말씀을 남기고 일찍 잠에 드셨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간 혼수 상태로 지내시다가 평온한 모습으로 떠나셨죠. 엄마가 떠난 후 저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허무한 마음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 주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에게 못해준 일들만 생각나고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혼자 집에 있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도둑이 들었나 싶어 긴장한 채 몰래 문을 열고 주방을 살폈죠. 그런데 그곳에는 시어머니께서 밥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나도 너 혼자 있는 집에 그냥 들어오기 싫었는데 아들이 그러더구나. 내가 끼니도 거르고 그냥 누워만 있다고. 그러니 내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어머니, 죄송한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요즘 아무것도 입에 안 들어가서 먹으면 체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해온 성의가 있으니 한 숟가락이라도 떠봐.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말에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겠지만 그때는 친정엄마가 떠난 슬픔에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저와 남편을 돌봐주었고 병원에서도 한밤중에 저 대신 곁을 지켜주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제 옆에서 저를 딸처럼 위로해 주었어요.
이렇게 제 며느리가 되어준 딸과 사위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 며느리와 그 동생 지아이도 저희 집안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돈께서 떠나시기 전 제게 부탁하시기를 두 자매를 친딸처럼 생각해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자매는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자 제가 앞으로도 평생을 함께 지켜줄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여기 앉게 된 것은 그저 제 마음을 표현한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결혼식장은 눈물과 따뜻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저 또한 감정이 복받쳐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난 후 지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고 그 모습을 본 하객들도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결혼식은 순조롭게 이어졌고 시어머니 덕분에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따뜻한 배려로 더욱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큰 마음을 다시금 느끼며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저희 곁에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의지하며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버티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따뜻한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굴곡 속에서 서로에게 힘을 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